안녕하십니까. K정책 플랫폼의 강석훈 연구위원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비전 2045, 아젠다 2022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약 60여 분의 전문가분들과 참여해서 약 40여 개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40여 개의 정책 아젠다 중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등교육 혁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고려대 행정학과의 안준모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지명 토론을 해주실 경희대 행정학과의 윤지웅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줌으로 참석해 주시는 패널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정현호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역시 구로구 청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지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 교육부 차관이시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이신 이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시고 현재 KDI 정책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신 이주호 전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안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행정학과의 안준모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 고등교육 혁신인데요. 마침 저희가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디지털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제가 돼서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는 주제인데 제한된 시간 안에 잘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슬라이드 보시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거의 수직으로 그래프가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기술 발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승하기 시작한 속도가 2000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기술이 개발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거의 기술이 그냥 쏟아지다를 넘어서서 거의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진다는 말처럼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또 혁신을 말씀드리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의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블록체인으로 와인의 생산지 관리하는 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사회 문제 중에 저희가 먹거리 문제, 그러니까 소고기라든가 김치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산지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려서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블록체인으로 모든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블록체인이 가진 불변성이나 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거짓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무슨 유통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전형적인 레몬 마켓인 중고차 시장에도 쓰이고 글로벌 물류에도 쓰이고 다양한 분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 새로운 것도 현상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트레이싱입니다. 그 위쪽 중간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는 대출 사업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가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담보를 생각을 하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게를 담보로 질권을 형성해서 대출을 받는 게 전통적인 프레임이라면 아마존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게에서 일어나는 환불율, 매출율, 회전율, 그 다음에 재구매율, 충성도를 보기 위한 이런 것들을 디지털 정보들을 모아서 그 사람의 신용도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굉장히 저리의 대출을 합니다. 심지어 아마존은 금융회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온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붙여서 재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지털 트레이싱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요.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게임을 하는 게 보이시죠? 아동이. 근데 이게 게임이 아니고 약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이게 아동 ADHD 있는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약물을 줘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행동을 교정하는데 이 지금 아이패드로 하고 있는 이 게임이 약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게임 회사와 제약 회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FDA 승인을 받아서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처방전이 있다고 하면 앱마켓에서 다운받아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새로운 현상들이 나온다를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사례를 갖고 시작을 했고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특징을 제가 그림을 두 개를 해놨는데요. 하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들이 융합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해체라고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 다음에 굉장히 덩치가 커져요. 예를 들어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디지털 전환 회사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굉장히 M&A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신영역, 새로운 영역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동태적인 프레임으로 볼 때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면서 다른 것과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원, 조직,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격차가 생기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교육에서도 기술과 교육도 한번 다르게 한번 봐야 된다. 앞에 다른 세션에서 뭐 이대 정재윤 교수님께서 AI 에듀케이션 말씀드린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의 그런 미래인재 육성 정책 열심히 여러 개가 발표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 육성 정책이 정말 요새는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급자적인 시각, 그 다음에 산업시대적인 관점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나오면 뉴스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40년까지 반도체 인재 10만 명 양성. 그래서 뭐 거의 10만 양별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뭐 거의 10만 명을 찍어서 뭐 분야별로 다 육성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이게 이 프레임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 직업 선택 경로의 복잡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게 컨텐츠냐 영역이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육성한다. 지금의 반도체는 디지털이죠. 그래서 0하고 1, 전기가 통하면 1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입니다. 그러면 지금 0과 1로 되어 있는 반도체 인재를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삼진법이 연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0과 1 사이에 0.5를 만들어서 반도체가 0, 0.5, 1을 구별을 해요. 삼진법이 되면 굉장히 집적도도 높아지고 근본적으로 반도체에 변화가 올 거고 머지않아서 양자 컴퓨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시키는 반도체 인재는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컨텐츠보다는 역량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때까지는 저희가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그래서 이조 장관님도 말씀하시지만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 문제는 1등은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생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항상 둘째가 사회적으로 좀 더 성공한다는 뭐 이런 사회과학적 연구도 있습니다. 형을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형은 소위 말해서 맨땅에 헤딩해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정책에도 뭐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적인 정책은 사실은 학습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개발 시대, 산업 개발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추격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거 퍼스트 무버가 된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으로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저희가 특히 이제 아까 제가 기술 혁신이나 디지털 혁신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명백지고요. 없으면 암묵지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암묵지가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말이나 글로 매뉴얼화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은 암묵지적인 지식이 굉장히 요구돼요. 그래서 요새 보시면 또 이게
청년 대표님들도 함께 하시는데 요새 기업들 경향을 한번 보세요. 경력직을 굉장히 선호하죠. 신입사원을 안 뽑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세상에서는 안목지가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경험은 단순하게 교육으로만 개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 정책에서도 이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술 혁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선형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논쟁이 있었어요. 기술이 밀어주느냐, 테크놀로지 푸시라고 합니다. 또는 시장이 견인하느냐, 마켓 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술이 월등하게 우월해서 이 기술이 개발되면 이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지 고민하다가 혁신이 난다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시장이 원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기술이 개발되는 이론이 있었어요. 둘 다 본질적으로 선형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모델이죠. 요새는 혁신 생태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혁신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혁신 주체들, 뭐 국가 연구소도 있고 국가도 있고 민간도 있고 요새 시민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것처럼 이 교육과 이 직능 훈련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 생태계에서는. 그래서 이 혁신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 비선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 혁신이 일어나는 경로가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우연히 나오기도 합니다. 요새 이제 혁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분 좋은 우연이라고 하는 세렌디피티인데요.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이 개발된 히스토리, 포스트잇이 개발된 히스토리를 보면 우연이 겹쳐서 이런 혁신의 결과가 나온 거고요. 우리가 이제 또 통계학에서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인데 실패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원래는 이제 하이퍼텐션 트리트먼트로 나왔지만 발기부전 치료제로 상업화된 것처럼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간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디지털 혁신이 합하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에 AI 에듀케이션도 말씀드렸지만 AI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요소 기술이면서 일반 목적 기술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AI가 어디에 쓰입니까? 다 쓰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의 조리개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리나 빅스비 같은 음성 검색에서도 쓰이고 그냥 다 쓰인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굉장히 확산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혼자 쓰이기보다는 다른 기술들과 함께 보완적으로 쓰이고요. 여기서 이제 디지털 기술은 대부분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게 발생해요. 네트워크 효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카카오톡을 쓰기 싫어도 써야 됩니다. 텔레그램이 좋던가 아니면 라인이 좋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온라인 플랫폼으로 줌도 비슷하게 됐죠. 이런 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효과가 되면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몰리다 보면 그 플랫폼에 종속이 되는 락인이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경 속에서 그럼 앞으로 고등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냐.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고 와해적인 혁신이 일어날 때 정답은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전통적으로 혁신에서 얘기하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정답이 있어야 저희가 셀렉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셀렉션이 일어나기 전에 베리에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단일 모델로 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 대한 어떤 정책도 모든 대학이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모든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해도 안 되고 티칭 대학을 지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규제로 표준화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혁신을 공부하는 분들이 코로나19 시대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한 2년, 이제 거의 1년 반 됐죠. 이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 팬데믹 현상에서
오히려 혁신의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 더 좋은 혁신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백신 개발이죠. 백신 개발은 기본이 1조에 10년이 디폴트였어요. 근데 어쨌든 1년 반도 안 돼서 백신이 나온 거는 긴급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검진할 때 드라이브스루 한 것처럼 급하니까 기존의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이 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그냥 바이할 수 있는 굉장히 기존에 정교했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혁신이 더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암묵지라든가 여러 가지 강조드린 이유는 고등교육에서 특히 이제 기술 혁신과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는 세상에서는 대학의 기능이 교육에만 집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지식을 전달하는 게 교육이고요. 생산하는 게 연구고, 확산하는 게 산업협력입니다. 산학협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아까 제가 암묵지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생산자로서 대학을 좀 바라보고, 대학 R&D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학 정책은 입시와 학부 교육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이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각한 거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립대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13년째 동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적자인 학교들이고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흑자인 학교인데 패턴이 클리어하죠. 흑자인 게 줄고 적자인 게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까지 통계고요. 코로나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는 거의 뭐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학이라고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기초연구죠. 기업이 기초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대학에서 펀더멘탈한 기초연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개인 기반의 연구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렇게 되면 대학 연구가 단기성,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주 목적, 그 다음에 단기 목적성 연구로 변질이 돼서 기초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정부 출연 연구소를 바라보면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경우는 PBS라고 해서 30%는 외부에서 따오고요. 70%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연구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 설계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간 고유 사업이 20%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외부 스택 사업이 8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출연연과 중소기업 또는 민간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그러니까 출연연이 도와주라고 있는 기업이지 중소기업하고 같이 연구비 확보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은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대학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13년째 이제 등록금이 동결이 되면서 대학에서 기간 고유 사업처럼 기본적인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르다 보니까 다 단기 목적성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랩을 꾸리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블록 펀딩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대학의 기초적인 지식 생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정리해 놨는데요. 한국하고 일본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블록 펀딩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반적인 경비를 블록 펀딩으로 지원해주고 연구자들이 경쟁적으로 수주하는 이원화된 체계였는데 재밌는 게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이 기반적 경비를 급격하게 줄이고 경쟁적 경비 위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했던 게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성과와 일시적인 유행을 쫓는 연구만 돼서 일본에서 굉장히 우려를 최근에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청색 LED로 받았던 아카사키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년 동안 지원되었던 스티펜드 성격의 기반적 경비를 통해서 청색 LED를 연구를 했었고요. 리켄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이화한 연구소도 여기 모리타 그룹도 사실 3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113번이라고 하는 원소를 발견을 해서 이 일본을 붙였어요. 이름에다 니혼이온이라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단기 연구나 이런 수주성 연구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확산자로서 대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교육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산학협력이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인적 자원이 개발이 되고
이 암묵지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지금 파란색이 우리나라고요. 정부 투자만 이제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면 2008년, 9년에 세계적인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정부 투자를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꾸준하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27조가 넘었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어요. 100점 기준인데요. 혁신 협력이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보시면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사실 2016년에 더 감소했다가 이게 올라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트렌드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산업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산업협력은 현재 수요자, 공급자, 시스템이 모두 불만인 상황이에요. 수요자들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이런 연구를 원하는데 대학이 그런 걸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들은 우리는 뭐라 그러면 오해를 받으니까 국가 R&D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산업협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적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연구를 어떻게 관리할지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잘 붙였냐 이런 것만 보고 있지 연구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죠. 산업협력을 특허 건수나 기술 이전 건수 이런 단기적인 양적 지표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만 맞춰서 쉽게 말해서 시험에 맞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학이 한 연구를 기업이 이어받으려면 유사중복과제 성격이 강한데 지금 현재는 이 R&D 시스템이 유사중복과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배제를 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양산형 연구, 스케일업 연구가 굉장히 불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의 작동 기제를 이해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학협력을 산학협력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CTO나 기업들 인터뷰를 해보면 산학협력을 왜 하세요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여쭤보면 CEO나 CTO들의 답변은 사실은 사람 키우려고 하는 거죠 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기업은 산학협력에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암묵지적인 지식을 배운 인재를 유치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도 관련한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많고요. 저희가 대기업 혁신 생태계에 아까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대기업이 빠져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얘기를 하면 거기 누가 들어있나요? 셉이나 지멘스나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독자적인 생태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연구 중심 대학은 대기업과 협업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또 지원하는 되게 프랙티컬한 리서치를 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산단, 대학에 이제 산학협력단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수증 붙이는 거 외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공한다든가 정말 연구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시스템적 접근에서는 양적인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신뢰 구축이 중요한 걸 이해를 하고 스케일업 R&D를 위해서 유사중복 배제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너는 누구랑 친해지면 좋겠다 라고 부모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랑 친해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그 친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친해지는 건데 산학협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스킵하고 정책을 하다 보니 단기적인 지표만 만족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고등교육을 말씀드렸지만 재직자 교육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에서는. 이건 오픈 퀘스천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질문은 미래 인재가 한 번에 완성되는가, 점차 만들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완벽한 역량 기반 교육이 돼서 역량이 키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을 하는 것이지만 물론 컨텐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역량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양상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원을 맞춰서 석사나 박사를 하나 땄다고 평생 그걸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난 것 같아요.
평생 배워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교육을 평생 교육 관점이 아니고 고등교육이 평생 간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에 이제 제가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에 있었는데요. 대부분 80% 이상의 그 석사 학생들이 재직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다양한 분야,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인문사회계, 이공계, 나이도 다양합니다. 제 석사 학생 중에 가장 어렸던 학생은 22살이고 최고령은 65세였어요. 굉장히 많은 그 스펙트럼이 넓은 학생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리크루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재밌게.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기들끼리 모여서 창업도 합니다. 여기 있는 회사는 동기 4명이 만들어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 한 5년 됐는데요. 4명이 시작해서 지금 종업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굉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 재직자 교육에서도 보고 고등교육 프레임으로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준모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고등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주인 교수님 네.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윤지웅입니다. 오늘 안준모 교수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산업 대전환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간이 늘 조직화되어 왔었는데요. 그 조직이 유연해야지만 잘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이슈가 있어 왔는가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야기로 대학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 그리고 그 지식을 또 새롭게 창출해주는 연구 기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을 확산과 공유해주는 사회적 기여. 이 세 가지 역할을 대학이 잘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하게 혁신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주신 것도 너무 좋았는데요. 저도 사실 아까 블록체인 사례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것도 좀 연구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초신선 고기 정육각이라는 회사도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노하우, 특히 경험 중심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대학에 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대학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코로나 때문에 혁신이 더 빨라지고 더 좋은 혁신이 나온다는 말씀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전 대한민국 대학의 위기라고 할까요? 이것이 10년 뒤에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10년이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거는 대학이 관주도의 표준적인 평가 체계로서 계속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게 좀 더 자율성을 주고 대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버퍼라 그럴까요? 이런 점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보직 교수를 하면서 겪었던 건데요. 대학 평가를 받으러 교육부에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근데 가서 분위기가 왠지 고3 시험 보는 분위기로 평가를 받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과연 우리가 대학의 본부 직원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라고는 평가지표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였는데요. 참 우리나라 대학 평가가 저는 획일화되다 보니까 모든 대학의 특성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대학의 똑같은 지표에 또 똑같은 척도를 갖고 거기에 맞추려고 183개 4개 대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평가 체계하에서 대학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참 의구심이 드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미래를 준비할 때 대학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될지 또 어떠한 저희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될지 보다 더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저희 규제 많이 완화했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늘 대학에서 연구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의 어떤 지표들이 이제 사업 준비하는데 가점 요인이나 또는 내부 규정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대학이 또 그 경직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산학 협력하는 데 있어서도 이 민간과 소위 실효성 있는 협력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아직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저희가 대학이란 것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더 대승적으로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재정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가 공감대 속에서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교육 환경, 여건, 그다음에 수준 높은 저희가 퀄리티 있는 대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더더욱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사례를 많이 좀 벤치마킹해서 유연하고 그 다음에 미래 도전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지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반적인 대학 교육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줌으로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정현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발제문에서 대학 혁신을 위해서 높은 유연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높은 불확실성에서 과외적 혁신이 일어날 경우에 그 효과적인 대학 모델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 대학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들을 해외에 잘 하고 있는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 대학 모델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학교가 좀 어떤 학교가 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있는지와 또는 이제 아직은 완벽하게 혁신이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우수한 사례로서 좀 잠재성이 보이는 대학 변화 모델이 혹시 있다면 한번 예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대학의 기능 중에서 그 산업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식 생산자의 역할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그 대학에서 공학과 기술 지식이 좀 산업에 뒷받침이 잘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산업계 기업들이 글로벌 1위 기업들이 참 많은데 대학의 그 순위들이나 이런 것들은 40위 또는 50위 또 100위 밖으로 이렇게 지표로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학생들도 이게 대학에서 과연 지금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 맞는 선진 지식을 기업에서 배울 가능성이 더 높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학의 그 유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표로서 보여지는 이 격차를 획기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현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현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고등교육 차원의 관점에서 이제 재직자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 또 엄청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또 제가 현재 대학생이기 때문에 더 실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신의 학과에 한정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직자 교육을 고등교육 수준에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재직자 교육에 맞게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한 다음에 고등교육을 적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아까 첫 번째 타임에 했던 AI 같은 기술도 학과 구애 없이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학과, 특정 기술 학과에서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현재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이렇게 경영학과 학생들은 조금 무지한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또 이제 같은 교육기관 안에서도 정보와 지식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이런 기술이나 오늘 말씀해주신 이런 재직자 교육 이런 것도 모두 기업 차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 저희 학교 내에도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그 협력단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구애 없이 모든 학과 학생들이 이런 캡스톤 디자인이나 뭐 새로운 공학기술 혁신 대회 같은 거에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이제 융합형 인재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새로운 정책, 제도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새로운 부분이 적용된 고등교육의 관점에서 재직자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제 많은 발전을 더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가 취업 때문이라고 해서 취업을 했다고 교육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발전 그리고 자기의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재직자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아까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너무 동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는 전직 그 교육부 차관님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이 계신데요. 사실은 대학의 여러 가지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교육 최고 행정가로서 봤을 때 이게 왜 잘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훌륭하신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대학 교육에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주모 교수님 또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임 교수님 또 중요한 코멘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약간은 이제 도전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초점 자체는 고등교육이 연구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돼야 정말 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는 모델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모형이 있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개인 베이스로 가는데 간접비랑 결합돼 있고 약간의 정부에서 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연구 뭐 이런 거가 결합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영국 쪽은 보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얘기하는 블락 펀딩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으면 저도 정확하게 시스템은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뭐 미세하게 뭐 이렇게 쓰는 거는 통제하지만 전체 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주면서 굉장히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과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합리성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약간은 미국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융합 연구도 안 되고 좀 굉장히 좀 혁신적인 연구도 안 되고 신용만 하고 뭐 이러니까 한번 좀 블락 펀딩이나 뭐 이런 거를 해보자 이런 그리고 산단도 잘못된 게 많으니까 고쳐보자 이런 제안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임 교수님도 약간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평가라는 거를 정부가 하면서 블락 펀딩을 대학 단위로 주게 되면, 저는 이제 아까 임 교수님 평가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대학들이 저 눈치 보고 본부에서 괜히 막 뭐 이것저것 막 하라고 그러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가 1번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성과 내는 유인이 정말 교수들이나 뭐 실제 실행한 사람한테 잘 갈까 뭐 이런 걱정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제 편향은 미국 시스템으로 해서 약간 개인 베이스, 팀 베이스로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게 결국은 간접비 시스템. 그러니까 네, 미국 대학들이 이제 중간에서 거강꾼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간접비를 띈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뭔가 굉장히 중요하게 융합 연구도 하고 전체 시스템도 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굉장히 작았다가 그래도 이제 20% 넘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여전히 막 본부에서 그냥 약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딴 데다 쓰고 뭐 이런 상태니까 이제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오히려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이 간접비나 뭐 이런 쪽의 시스템들을 좀 고쳐주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 제기하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 베이스를 좀 편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따가는 거 그거가 맞는 것 같고, 단지 미국에서 시스템 벤치마크하면 처음에 그런 역량이 증명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신임 교수 될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신임 교수에 대한 최초 연구비 지원은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6년, 7년 뭐 이렇게 지가 막 해보고서는 잘하면 얘가 NSF 어디 뭐 나사 뭐 어디 가서 돈 따가지고 자기가 지속하는 거고, 아니면 뭐 도태도 되고 뭐 이런 게 시스템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요소 이제 출연연도 이제 또 있고, 뭐 본부하고 대학 연구자 뭐 간접비 뭐 그다음에 블락 펀딩 뭐 이런 것들을 쫙 놓고서는 한번 우리랑 맞는 시스템이 뭘까를 한번 정말 깊이 고민을 해서, 그걸 정말 이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불러다가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우리 시스템을 한번 디자인을 잘 해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물론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블락 펀딩 쪽이 좀 강화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전적으로 가다 보면 또 중요한 게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조 전 장관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석훈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뭐 이영 차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 교육부 행정을 상당히 고위직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왜 아직까지 문제가 안 풀리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영 차관님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계속 이제 그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는데요. 뭐 부처에서 뭐 저도 그렇고 이영 차관님도 그렇고 대학 자유를 위해서 정말 뭐 그걸 굉장히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자유를 풀었는데 다시 또 조여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악순환을 보면서, 이제 대학을 교육부 밑에 두고 규제하는 체제가 과연 맞나 하는 좀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눈을 돌려서 밖을 보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나인 미니스트리죠, 소위 그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가 대학을 주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부는 이제 K-12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펀딩 문제 같은 것 경우도 사실 미국은 이제 NSF가 하죠. 그러니까 연구재단에서 정말 그 연구재단인 그 자체가 사실 학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니까, 거기서 블락 펀딩이 됐던 뭐 개별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그 학자들한테 롱텀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면서도, 또한 이제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를 최대한 좀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좀 찾아 나가면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좀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이제 안준모 교수님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의 온라인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디지타이제이션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앞에서 이지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재직자 교육에 상당히 이제 많이 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재직자 교육을 잘하는 대학들 보면 아예 이제 역량 중심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직업을 원하는 재직자가 있으면 또 그거에 지금 종사하는 재직자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이 쭉 나오면요. 그 역량을 갖추게 하면 그 배지를 하나씩 주고 필요한 역량이 다 갖춰지면 배지가 다 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아예 그 앱을 열면 본인이 이제 갖추게 된 역량을 가지고 주변 지역에서 어떤 직장들이 있는지가 맵이 딱 나와서 어떤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까지 다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게 아주 역량에 딱 포커스를 맞춘 이제 온라인 교육인데요. 그거는 사실 기존의 그 대량 생산형 온라인 교육이 아니고 AI 그 적응형 학습 기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뭐 채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 AI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하이텍으로 바뀌면서 또 현장 중심의 하이터치도 같이 결합하는 새로운 온라인 대학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는 웨스턴 가버너즈 유니버시티라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대학이 됐는데요. 또 아니면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그런 대학들은 실제로 한 5만 명 학생인데 온라인 학생들이 3, 4만 명 늘어나 가지고 뭐 지금 12만 명이 돼 있고 또 뭐 퍼듀 대학 같이 전통적인 리서치 대학들도 최근에는 캐플란이라는 온라인 대학을 사가지고 아예 온라인 기능이 3만 명 이상씩 늘어납니다. 이제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교육의 목표가 더 이상 엘리트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아이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 성공시킨다 하는 정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제5의 물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적인 고등교육이 포용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우리도 갈 때가 돼서 그러면 교육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 그 산학협력 많이 강조하셨지만 저는 산학협력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대학이 혁신 생태계 그 중심 허브가 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도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지만 지역 사회나 시민 사회하고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혁신을 대학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창업에 대한 허브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합적인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의 성공하는 온라인 대학처럼 새로운 이제 재직자를 위한 역량 중심의 온라인 대학으로 변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혁신의 허브로 변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하는 대학들은 교육부의 좁은 규제 틀로는 사실은 육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총리실로 보내고 뭐 혁신 전략부나 이런 새로운 부서에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대학의 기능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하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학의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가 그 경제와 사회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크게 발상을 전환을 해서 좀 새로운 행정 체계로 바꾸는 게 어떨지 두 분이 다 행정 전문가시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한번 좀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조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윤 교수님 하실 말씀 좀 주시죠. 네, 뭐 너무나 좋은 질문들과 코멘트가 나와서 저도 계속 적고 있었습니다. 뭐 해주신 질문 중에 뭐 대한민국 대학 중에서 또 어떤 모델이 뭐 더 좋은가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특정한 대학을 특징하기보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뭐 교육부에서 뭐 전통적으로 뭐 제1대학, 그럼 서울대학교죠. 근데 교육부 규제를 안 받는 대학 중에서 발전한 대학 하면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가 지난 뭐 70년대에 뭐 저희가 여러 조직 개편 통해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50년 동안 발전해 온 걸 보시면 교육부 규제와 교육부의 규제를 안 받는 대학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카이스트는
연간 예산이 과기정통부에서 맞는 게 3천억 가까이 되죠. 2,700~800억 되고요. 전체적으로 뭐 경쟁을 통해서 PBS든 뭐든 다 해서 쓰는 돈이 거의 8천억 가까이 받습니다. 거의 7,몇백억을 받는데 서울대학교는 5천억 정도 받죠. 나머지 182개 대학, 사립대, 공립대 포함해서 5천억을 나눠 갔습니다. 뭐 금전적으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학의 모델이라기보다 그냥 대한민국의 대학은 아마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간접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간접비 1억 원 이상 받는 대학 한번 보시죠. 50개가 좀 넘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간접비. 1억 원 간접비 받고 그 조직이 산학협력단이 유지가 될까요? 의미 있는 규모의 산학협력을 하고 교육부가 갖고 있는 산학협력 그 법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이 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나머지 150개 대학은 그럼 20~30개 대학은 산학협력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금 산학협력단이 200개 정도 됩니다. 제 기억에. 200개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숫자를 잘못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기존 대학들도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이제 교육부가 이제 결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윤 교수님 굉장히 놀랄만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귀한 발제를 해주신 안준모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시 청년 대표님하고 또 전직 장차관님이 계셔서 토론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요. 몇 개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과기원 같은 경우는 대학 랭킹들을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대학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유연성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카이스트가 상단을 기술가치 창출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이렉트로 창업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연성을 말씀드린 거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 중에 성공하는 모델들이 산발적으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영차관님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한양대 굉장히 산학협력을 프랙티컬하게 잘하는 데로 유명하죠. 그래서 꼭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논문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나 아니면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말씀드린 대학의 교육 부분, 특정학과 이런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서울대는 인공지능의 그러니까 인공지능학과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카이스트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도 중요하고요. 저는 또 대학의 형태도 다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대학 때문에 인재 때문에 난리인데 2013년, 14년쯤에 NHN에서 NHN 넥스트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서 직접 기업이 그 개발자 교육을 시키고 학위를 주는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학생까지 뽑았다가 승인을 못 받아갖고 좌절이 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잘 됐으면 지금 AI 인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조금 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다양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영 차관이 말씀 주신 거에 저 100% 동감합니다. 제가 이제 블록 펀딩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는 지금 대학의 연구비 체제에서 블록 펀딩이라고 하는 게 제로니까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블록 펀딩도 그 OECD 보고서를 보시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정부가 평가 모델 위주로 가는 모델, 그 다음에 굉장히 그란트처럼 자유도를 주는 이조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자에게 롱텀 커미트먼트를 주는 게 있어서 저는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는데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퍼스트 무버라면 저희한테 맞는 모델을 잘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조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도 그 온라인 교육, AI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공계 쪽에서는 아까 제가 암묵지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 온라인인데
아니면 뭐 디자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단순히 티칭으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의 그 보완적인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정부 시스템이나 체계가 변해야 된다는 것도 100% 공감합니다. 그게 혁신 전략부가 될지 어떤 모델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하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의원 내각제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혁신 숙련부라고 하는 BEIS가 있고 교육부가 있는데 그 기업혁신 숙련부의 고등교육 그 과학기술 혁신 쪽 장관은 교육부와 공동장관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육, R&D, 산학협력 이게 하나의 프레임에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장관을 겸직으로 할 정도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한국형 모델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저희도 사실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저희도 잘해왔고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주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그 패스트 팔로우로 있을 때는 우리 대학이 이제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는데 현재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과연 퍼스트 무브로서 대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오늘 논의가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대학이 보다 역량보다는 컨텐츠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경직적인 구조보다는 유연한 구조로 가고 고등교육의 재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대학이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의 오늘 발제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